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 중요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 보호 의무, 어떤 채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종전 시간에 설명했어요. 임대인이 있고요. 상가입니다. 임차인이 있어요. 상가 임차인이. 자, 권리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죠? 새로운 상가 임차인이 기존 상가 임차인에게 주는 게 권리금이에요. 권리금을 주고받는 상대방은, 당사자는 기존의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에요. 둘에 의해서 권리금을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상가 임차인이 기존 상가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주는 시점은 언제겠죠? 전제는 이 새로운 상가 임차인이 상가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되었다는 전제에만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둘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가 임차인이 기존 상가 임차인한테 권리금 줄 여지는 없죠. 이 권리금의 계약에서는 상가 임대인은 관여하지 않지만 이 상가 임대인이 어떠한 의사를 갖냐에 따라서 지금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즉, 이 상가 임차인이, 기존의 상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부터 권리금을 받는지 여부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상가 임대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조항이 없을 때는 상가 임대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익을 거절하게 되면 기존의 이 상가 임차인은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법이 만들었는데,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하냐? 권리금 직접 주라 그 얘기는 못해요, 법에서요. 이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가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한테 주는 걸 방해하지 말라.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즉, 방해하지 말라는 결국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가급적이면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주는 거니까요. 따라서 법은 상가 임대인이 기존 상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도 받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일단 의무를 부과시켰어요. 권리금 개수기의 보호 의무. 아니, 달리 표하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도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금지 의무. 그러니까 어떤 의무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런 의무가 있는데, 의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절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무 중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 요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못한 것처럼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것은 의무를 위반하는 거예요. 근데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 그런 구조로 한 거예요. 계약갱신 요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한 것은 의무 위반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 그게 의무 위반이 되면 어떤 걸 할 수 있다? 임차인은 상가 임대인에서 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손해는 뭘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손해는 이거죠. 네가 방해해서 새로운 상가 임차인이 나한테 주기로 하는 권리금을 못 받아서, 이 권리금 받을 거라 예상했던 이 권리금을 못 받은 게 손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만을 기준으로 한다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 새로운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이 짜고 칠 수도 있죠. 허위로 권리금 계약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상해서 대비식을 만들었어. 어떤 거? 서로 주고받은 권리금과 두 번째, 감정평가. 쉽게 해서 감정. 권리금, 감정으로 평가된 권리금을 가지고 둘 중에 낮은 금원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 낮은 금원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주고받기로 계약, 권리금 계약에서 정한 금원을 하게 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 평가된 금액. 그게 이렇게 구조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그러면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정당 사유가 중요했듯이 이 경우에도 상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뭐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보겠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 이 의무를 달리 표하면 권리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의무를 준 거예요. 그 의무 위반일 때 손해배상 청구한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은 1개월 전까지였어요. 지금 권리금 회수 기본은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대련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해금지 의무, 회수기 보호무. 자, 근데 주선이라는 거 보면 잘 돼. 임차인 주선. 소개하고 협정하는 거. 이게 뭐냐면, 자, 어떤 식으로 이제 권리금을 받는 경우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냐? 임대인과 임차인 존재하고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가니까 임차인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신용과 그리고 충분히 권리금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러면 중개소에 그러한 사람을 권리금 주고 들어올 사람을 물색해달라. 신규 임차인 등장합니다. 신규 임차인을 만나요. 그럼 둘이 뭔 얘기를 했어요? 기존의 임대차 계약의 내용과 그리고 권리금 액수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기존에 몇 년 동안 했고 그럼 계약서 같은 거 확인하겠죠. 기존의 임대인과 임차사에 둘이 먼저 만나서 그런 다음에 둘이 협의하에 권리금을 정해요. 그게 권리금 계약이에요. 잠정적. 이 권리금 계약은 계약금 명목을 얼마 주고 향후에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뭐죠? 임대차 계약이 새롭게 체결된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나머지 권리금을 주겠죠. 만약에 이 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부터 받은 종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부터 받은 권리금의 10% 상태 권리금에 관한 계약금을 돌려줄 겁니다. 그럼 둘이 만난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 연락해서 이만 사정이 있으니까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임대인을 찾아가죠. 그래서 종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고 뭐라죠? 소개하고 이 사람과 제발 계약이 체결될수록 협조 부탁합니다. 협조를 요청하겠죠. 이게 뭐다? 주선이에요. 이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직접 가서 싫으면 내용증명 방법이라도 내용증명으로 이러한 사람이 등장했고 이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규 임차인과 가급적이면 계약을 원만하게 체결, 종전과 동일한 조건 아니면 종전보다 일부 증액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런 내용 보겠죠. 그렇게 하면서 임대인은 이제 이런 신규 임차인의 등장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시스템을 갑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한다. 의무를 부과한 거예요. 이게 의의예요. 방해금지 의무가.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와 문제되는 거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거절도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그걸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요건. 다만 이제 하나씩 요건을 보겠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보기 전에 하나씩 볼 게 있습니다. 자,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대리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대부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임대인한테 이제 소개를 해줄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둘 사이에 최종적인 권리금 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신규 임차인을 만나 그럴 의사가 표현됐다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권리금 회수기의 그 방해금지 의무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적어도 권리금 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예정만 돼 있으면지 확정적으로 미래 어떤 권리금 계약서를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한 것, 즉 권리금 계약서를까지 작성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예정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예정이냐?
그래, 대략적인 어떤 계엄하고 임대인 만나서 임대인과 내가 한번 만나봐갖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판사님은 의심을 했어요. 왜냐면 이런 계약, 보통 통상으로는 권리금 계약서를 쓰고 해야 나중에 임의로 마음이 바뀌었을 때 거기는 페널티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를 쓰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판사님은 법원에 가게 되면 이 권리금 해수기의 조항을 임차인에서 무조건 적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깐깐하게 봐요. 왜냐하면 새로운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이 짜고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권리금 회수 방해 인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를 주선해야 한다. 주선을 해야만이 임대인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자신의 의무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제 주선이란 표현을 설명했던 거, 주선이 뭐다? 소개를 하고 협조를 하죠. 이런 것도 모르게 무조건 의무 위반이죠. 의무 위반은 이거는 자기의 채무가 뭔지를 인식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는 방법은 주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소개해주고 협조를 요청하는 거고, 주선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경우 아니면 임대인에게 이런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논리죠. 내가 의무 위반이라면 최소한 이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는 방법 뭐죠? 종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소개해주고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되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자, 뭐냐면 실제 주선하지만 나중에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나 그 사람하고 계약 체결하지 않을 거라는 의사를 미리 밝힌 경우입니다. 과연 그러한 경우에도 주선을 요하냐? 그게 쟁점인 겁니다. 딱 답이 나오죠. 미리 거절을 했는데 굳이 주선할 필요 없죠. 불필요한 행동을 요구할 필요는 없겠죠.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되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그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난 결탄코 그 사람하고 할 거 아니니까 소개할 필요 없어, 이렇게 단언컨 대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굳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특이하기 때문에, 예외적이기 때문에 원칙은 주선이 필요해서 임대인에게 알게 하는데, 임대인이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굳이 주선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내용도 중요합니다. 자, 4호가 이는, 자, 임대차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으로 신규 임차가 될 거와도 나는 계약 안 할 거야 미리 선포하는 것은 결국 4호에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그 사유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이렇게 주선할 필요는 없다. 주선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판단 배경이 뭐냐면 이런 임대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4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행동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다음 요건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럼 금지가 되는데 그럼 뭐가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법에서 친절하게 예시를 했어요. 예시. 요런 게 임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예시한 겁니다. 금지된 행위, 해수 방해 행위에 해당되는 것. 이러한 행위로서 방해하지 말란 겁니다. 이렇게 예시한 행위를 하면서. 자,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와 관련해서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는 하나씩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해수 방해 행위에 금지 예시된 걸 보게 되면 딱 와닿아요. 과거에 차임 연체한 사실이, 그 다음에 무단전대와 같은 경우, 아니 목적물을 해소하는 경우, 즉 보호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예처럼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방해 행위는. 딱 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이번에 시험이 잘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포인트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뭔지예요. 그게 따로 예시를 했어요. 금지된 방해에게 딱 적시하고 정당한 사유가 됐어요. 정당한 사유는 향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차임을 잘 지급할 의사가 없을 거야. 아니면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못할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보게 되면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그 조항들이 적용되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게 활용되는 게 사실은 현실에서 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례가 나와 있고 실제로 상가 임대는 이 사유를 가지고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이 사유를 가지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법과 달리 이런 정당 사유의 하나만 제가 자습서에 싣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어떤 목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뭐다?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예요. 이 사유를 가지고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 상가임대인의 이런 거절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이 조항이 많이 활용됩니다. 열의 9번. 그리고 이 해석과 이제 관련되는 건데 장래예요. 장래. 즉 기존의 임차인과의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 그 이후에는 영리 목적 사용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 영리 목적 사용하지 않으면 이 의미가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영리 목적 사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사용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뭐다? 비영리 목적이에요. 근데 상가의 영리란 거 뭐냐면 결국은 차임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공공 목적인 거예요. 또 하나는 못하게 되면 이 반대에서 가면 아예 사용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용을 하되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영리 목적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게 해당되겠죠. 또 하나가 뭐냐면 아예 사용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비워두는 거예요. 공실로 두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비영리 목적 사용하는 건 드물어요. 대부분보다 공실로 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정당한 사유, 이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거절하냐? 임대인이 이제 권리금 개수에 주선을 할 거 아니에요. 기존 임차인 신규 입주해서 소개하고 협조 요청하면 그러면 거절할 때 이 사유로 거절해야 돼요. 거절할 때 어떻게 하냐? 나는 미안한데 당신과 계약이 끝나면 1년 6개월 이상 이거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야. 장래에.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못 할 것 같아. 그렇게 통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1년 6개월 동안 상가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기존 임차인과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그 이후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공실을 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에 그러한 사유로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 사유를 들어서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단순히 말로 표현하라 실제로도 1년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만이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 상대로 의무 위반의 이유로 방해금지 의무 위반의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겁니다. 퀴즈.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자력이 없음을 이유로 거절했어요. 자, 정당한 사유에는 자력이 없음을 이유도 있어요. 야, 신규 임차인 돈 없어 보이니까 나 못하겠어. 근데 거절을 이걸로 했어요. 거절할 때 항상 사유를 밝혀야 돼요. 무슨 이유로 한다. 근데 거절할 때 무슨 이유로 했다? 자력이 없음을. 그런데 사후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상가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목적물의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다. 그렇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력이 없음을 이유로 거절했어요. 근데 기존 임차인이 이게 억울한 거야. 그리고 이 신규 임차인이 자력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를 이유로 이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이 사람 자력이 있다. 계속 어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속 이 사유 들어서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이 화가 나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 위반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럼 소송은 기본적으로 1년 넘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사이에 공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소송을 해보니까 신규 임차인 자리가 없다는 이유는 이 사유를 거론한 임대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요. 근데 신규 임차인이 자리가 없으면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소송이 1년 6개월 이상 가고 있었고 또 공교롭게 공실이었어요. 그때 가서야 상가 임대인이 야 1년 6개월 이상 나 이거 공실로 둬서 지금 영리목적 사용하지 않았어. 그 사유는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너 손해배상 청구 받아들일 수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그런 사유를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 볼 수 없다. 이 사유를 가지고 정당한 사유를 평가하려면 처음부터 이런 사유로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사유로 거절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야만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 거지 처음에는 다른 사유 자력 없음 이유로 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 사유를 주장하게 되면 받아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만약 그런 게 받아준다면 임차인에게 너무 불리한 해석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유를 가지고 거절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나 이 사유 가지고 못해 해야지 처음에는 이런 얘기 않다가 나중에 얘기하는 것은 인정을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지금 22년에 봤는데 요거예요. 자,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이런 거죠. 현실에서 분명히 발생한다. 이 사유가 상가 건물과 관련해서는 이 사유가 정말 활용이 되고 있어요. 100의 90건 이상은 다 이 사유를 거절하고 있어요. 나중에 손을 봐야 돼요, 사실은요. 임차인 보호로서 임대인이 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고 종료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 이제 권리금 회수 기회라는 주장하니까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야 하고 거절을 했어요. 이건 정당한 사유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 종료부터 1년 6개월이 실제로 가야죠. 1년 6개월이 끝난 시점이에요. 1년 6개월이 이 시점이에요. 그러면 종전 임대인이 여기까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이 시점에 아직 종료 시점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뭐가 됐냐? 소유자가 변동되는 거예요. 소유자 변동. 소유자가 변동이 됐어요. 그러면 기존의 임대인이 거절했을 때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 사용했던 사유를 거절하고 실제로도 뭐라고 했죠? 실제로도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만이 임차인은 그게 정당 사유로 인정받아서 임차인이 임대를 상대로서 의무 위반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소유자가 변동되겠어요. 소유자가 변동되니까 기존에 1년 6개월, 기존에 매도인이 되겠죠. 매도인이 임대인이죠. 임대인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 사용하지 못한 거리 되잖아요. 대법원 판례는 이 사유로 거절하고 실제로도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만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고 그때서야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어떤 경우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점이 되면 아직 1년 6개월 경과되기 때문에 매도인, 즉 임대인이 1년 6개월 동안 실제로 사용을 못하는 꼴이 돼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쟁점이 된 거예요. 참 애매하죠. 근데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대단한 게 뭐냐면 여담이지만 이 사람도 분명히 매각할 때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리스크를 분명히 고려했을 거예요. 법률가한테 자문을 받을 거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는 이와 같은 판결이 없었어요. 선례가.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대단하다고 했냐면 나름대로 이 상황을 인식하고 안전책은 최선의 방안책을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매수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매수인에게 자기 지금 공실이잖아, 상가잖아요.
공실인데 내가 기존의 임차인한테 이 사유를 가지고 거절했어.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 쓰면 안 된대. 만약에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실제로 그렇게 그 약속을 영리목적 사용을 지키지 못하면 임차인이 나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야. 그럼 나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하거든. 근데 대법원 판례는 없어. 다만 이건 서로 사고 싶으면 이렇게 하자. 어떻게? 너도 이 목적물을 소유권을 취득하고 목적물 인도받은 이후에도 이 기간 동안까지는 사용하지 마. 영리목적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1년 6개월이 종료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영리목적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만약에 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임차인이 나를 상대로 매도인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 결과 내가 임차인을 책임지게 되면 너 책임져야 돼. 그런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하고 등기를 넘겨받고 점을 이전 받은 이후에 약속대로 공실로 둔 거예요. 영리목적 사용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에 경과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는 직접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매수인을 통해서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걸로 본 겁니다. 굉장한 판례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6개월,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6개월에 미치는 못한 사이에 1년 6개월 경과되기 전에 소유권 변동이 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가 새로운 소유자, 즉 매수인의 소유 기간에도 계속하여 그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로 첨부하고 매수인한테 너 쓰지 말라고, 영리목 쓰지 말라고 약속하고 처분하고 실제로 새로운 소유자, 즉 매수인이 그 기간 중에 상가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새로운 소유자의 비영리 사용 기간을 합쳐서 1년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을 가르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 조항의 정당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즉 1년 6개월,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임대인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뿐만 아니라 매수인, 새로운 소유자가 사용하지 기간도 합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퀴즈, 아직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상가 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었어도 임대인과 새로운 소유자의 비영리 사용 기간을 합쳐서 1년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실무에서도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법원 판례는 활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자, 예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해 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자, 의무를 부담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무 위반이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게 되면 의무 위반이 됩니다. 근데 이건 뭐지? 얘는 애시당초부터 의무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입니다. 차임연체, 무단전대 그런 사유들입니다. 구조가 예외가 뭐냐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거예요. 앞서 본 것은 의무를 인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거절을 하게 되면 의무 위반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의무 위반이 된다. 그런 논리를 가는 거고 계약갱신권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거절했는지를 판단하는 거지 의무가 자체가 없으면 정당한 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실행은. 근데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왜 예외일까?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거절하더라도 의무 위반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계약갱신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 볼까요? 제가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주택임대차법일 건가? 대항력 갱신요구권 따로 하지는 않았네요. 왜냐면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내용은 똑같아요. 주택임대차법처럼
차임을 염체. 그럼 3기죠. 과거에. 그 다음에 임차인수로 현저하게 의무를 위반한 사실인 경우입니다. 읽어보면 딱 감이 옵니다. 근데 시험은 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출제된 부분만 하다 보니까 표시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을 보게 되면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외했고요. 그럼 손해배상. 의무 위반을 했을 때, 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럼 손해배상의 액수는 어떻게 된다?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에 따른 권리금과 뭐예요?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이건 뭐냐면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하면 감정평가예요. 실질 의미는. 그 중에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작은 금액이 손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언제부터?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언제부터? 임대차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안성으로 소멸한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가요.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아니라 언제부터?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된다. 시험은 어떻게 한다?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자, 주시고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무슨 얘기냐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 금지 의무를 위반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자,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 임대인에게 어떤 의무가 있죠? 목적물 반환 의무가 있어요. 반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고 그 둘의 동시행 관계가 있어요. 더 나아가 뭘 갖고 주장하냐면 임차인이 나는 너한테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 위반을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야. 손해배상 너 나한테 지급할 채무가 있으니까 동시행 관계에 있는 목적물 반환 의무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배웠죠.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 사이는 동시행 관계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면서 목적물의 반환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과 별개로 임대차 보증금 계약에 따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가와 관계에 있는 것은 임대차 계약 대가에 있는 것은 목적물의 사용과 차임이에요. 다만 정책적으로 동시행 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대가 관계에 있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시행 관계는 대가 관계, 쌍무계약에서 출발한 거예요. 하지만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 의무의 대가 관계 인정하는 이유는 동시행 관계 이유는 대가 관계에 있어서가 아니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적 배려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도 당연히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정말 잘 나옵니다. 이것도. 다음 차임 연체와 해지. 자, 여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